안녕하십니까. 현대세계와 한국 9월 6일 화요일 강의입니다. 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비대면 강의를 권장하고, 아마도 지금 찍고 있는 날은 월요일인데 내일은 훨씬 더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세계와 한국이긴 하지만 지난번 저희가 중세사 2의 근세사 시간에 마무리 지은 부분이 이제 정조, 영조와 정조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도정치기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멈췄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세도정치기부터 시작을 해서 외세 침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국권이 어떻게 비탈되었는지, 그리고 광복 해방 이후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수립해 갔는지,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얻기 위한 투쟁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차근차근 아주 구석기 시대부터 다루는 것으로 치자면 연도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복잡한 사건과 내용들이 단시간에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울 것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임용고시에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되긴 하죠. 조선시대에는 사실 거의 출제가 요즘 안 되는 분위기예요. 시대는 역사하게 되면 조선시대 혹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실제 문제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힘이 많이 빠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날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흥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기간 15주면 꽤 긴 기간이죠. 15주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13주긴 합니다만 현대세계와 한국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세도정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정치라는 말은 이제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제시대 때 등장을 합니다. 세도? 언제부터 등장을 했을까? 이 세도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세도라는 용어는 나오질 않았었고, 실제로는 갑신정변 이후에 등장했던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자는 뭐라고 쓸까? 두 가지로 쓰입니다. 세상 세자가 세도의 세자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세력할 때 파워, 세력 할 때 쓰이는 세자가 쓰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둘 다 역사적인 용어가 아니라 어느 일정한 시기 이후에 만들어진 용어라는 점에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세도정치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두 번째 파일에 나온 건데요. 일단 이렇게 씁니다. 세도 첫 번째 거는 이제 힘, 파워, 어떤 무리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도는 세상 세자죠. 세상 세자 써서 세도라고 쓰이는데 두 가지로 둘 다 쓰이고 있습니다. 요세도 힘 들어간 것은 황현의 매천야록에서 사용을 했었고요. 세력을 가진 자라는 뜻에서 힘을 가진 자, 파워 그룹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근데 이 매천야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식 역사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야사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쓴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매천야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모두 신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매천야록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서술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 두 번째 힘세자 파워그룹이라는 그런 세자는 황현이 쓴 것이고, 그 이전에 세상세자 썼던 것은 근세 조전정감이라고 하는 86년 갑신정변 이후죠. 84년이 갑신정변이니까 갑신정변 이후에 출간된 개화파 인사 박재영이 썼던 그 책에 바로 세상세자, 길도자, 뜻도자 써서 세도라는 그 명칭을 한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도와 세도 정치 뒤에 플러스 정치까지 붙였는데 좋은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탕평 정치, 붕당 정치, 환국, 그 다음에 탕평에까진 좋았는데 탕평을 통해서 어떤 붕당 간의 각 격화, 그다음 갈등을 해소시키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 통제하면서 안정을 가져오게 하고 뭔가 안정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뉘앙스로 발현이 돼서 이 탕평 시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세도 정치는 왜 한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워그룹 내지는 그 어떤 시대를 장악하는 어떤 원리, 새로운 원리라는 뜻으로 쓰여서 조금 더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일부의 소수의 가문들이 원래 정권은 위정자라든지 정치가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정치가들에게 있지 않고 그 당시 정치가들은 왕이죠. 대표적으로 왕과 그 위에 관리들에게 있지 않고 일부 세도 가문에게 있었다라고 해서 이 시기의 정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뉘앙스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86년도에 개화파 인사가 썼던 박재영이 이 당시의 정치 형태를 노란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할 때에 세도에게 알린다 왕에게 보고하고, 그러니까 왕이 먼저가 아니라 세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세도가 먼저면 뭐가 될까요? 왕보다 세도가 더 강하다는 거잖아. 그럼 권력이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의 모습인가 국가의 모습인가 아니다 라는 뉘앙스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왕은 세도에게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는 존재, 왕 자체가. 그러니까 권력은 어디에 있다? 세도에게 있다. 그럼 이 세도 정치 혹은 세도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아니다. 부정적이다. 개화파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 시기는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개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제 식민지기에서 세도에서 세도 정치로 규정을 합니다. 이 시기 자체를 세도 가문이 아니라 세도 가문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특징을 이룰 정도의 시대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세도 정치로 규정을 합니다. 세도 정치기 이후에 흥선대원군을 부각시키면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부각이 됐죠? 개화혁 정치를 하게 되면서 국내 정치를 안정을 시켰지만 밖으로는 쇄국 정치를 하게 되고 안으로 개혁 정치 그러나 밖으로 쇄국 정치를 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고 망국의 원인으로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치를 부각시키고 그 망국의 원인이었던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치를 누가? 개화파가 변화시켜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선진국, 근대 국가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 근세 조선 정감의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도 정치에서 흥선대원군으로 이어지는 조선 정치의 흐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었겠죠. 세도 정치 두 가지 한자로 쓰는데요. 앞서 이야기했었던 근세 조선 정감에서 이야기했었던 시기 세도 정치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를 할까요? 순조, 헌종, 철종입니다. 1800년에서 1863년. 순조가 즉위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순조가 즉위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어린 왕이에요. 어린 왕. 나이가 어릴 때 왕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왕을 대신해서 어리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대신 올라와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누구? 정순왕후. 정순왕후는 누구시기죠? 영조의 부인. 영조가 몇 살 때에 정순왕후가 뭐 15인지 16인지 결혼해가지고 소설이 아니라 그 책 제목도 그런 게 있죠. 정순왕후 몇 살에 영조에게 뭐 시집가다 그런 식으로
가래도감도 많이 남기고 결혼식 그 의례를 의궤로 남기고 했었죠. 어쨌든 순조가 즉위하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어리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까 그 권력의 공백을 누가? 정순왕후가. 근데 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수렴청정이라는 것은 뒤에 한자로도 나오는데요. 렴을 수, 들이울 숫자입니다. 청정, 정치를 관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 뒤에서 허수아비 왕을 앞에다 세워놓고 발을 쳐놓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치를 자기가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고 뒤에서 실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정순왕후가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권력의 형태일까요? 아니죠. 정상적인 권력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권력의 누수가 발견이 되게 되고, 그 누수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세도 가문이라는 것이죠. 세도 가문들이 정치를 차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왕이 정치할 때와는 다르게 한 번에 잡은 정권을 통해서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서술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정순왕후가 즉위하고 세도 가문들이 특히 처음에는 안동 김씨, 김조순으로 대표되는 안동 김씨, 그 이후에는 풍양 조씨로 대표되는 세도 가문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조선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무너져 내려가는 조선에서 세도 정치가 아니었더라면 조선은 망하지 않았을까? 탕평 정치가 계속되었더라면 조선은 안 망했을까? 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개화파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탕평 정치 이후에 세도 가문이 정치권을 잡으면서 조선은 점차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그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조선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다? 개화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과연 세도 가문이라는 것은 어린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나라를 망하게 한 원흉일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조선은 망하지 않았을까? 라는 점을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도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비입니다. 그걸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죠. 부족하니까 어떻게 될까?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도결이라는 것도 만들고 화폐납을 통해서 훨씬 더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 균역법도 왜 나온 거죠? 이거는 1750년에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부족한 세금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했었던 임기응변에서 나온 것이죠. 즉 정조가 정치를 일시적으로 잘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영원히 정조가 천년만년 산다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끌고 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세도 정치가 조선의 멸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탕평 정치가 계속되었더라면 조선이 멸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탕평 정치가 계속되었더라도 조선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세도 정치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외척이 들어서고 그 외척들이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그 뒤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자신들이 이익을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미 당평정치기에도 있었던 모습이지만 잘 숨기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도정치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결과물이지, 외척들이 발호해서, 외척들이 등장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시켰던,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있어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세도정치의 시작을 열었던 것은 정조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조가 죽기 전에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에게 순조를 잘 부탁한다라고 보도한다라고 했는데요. 순조를 잘 보도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도한다라고, 부탁한다라고 은밀하게 이야기를 부탁이 겹치긴 하는데 부탁을 합니다. 즉 정조 자체가 오히려 외척의 발호를 어떻게 보면은 계획했던,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김조순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정조가 길을 터놨던 것이죠. 왜냐하면 정순왕후와 그를 후원했던 벽파 세력, 사도세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시파와 벽파로 나뉘었죠. 그 중에 벽파 세력이 초반부에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1800 대략 3년까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지 정조도. 그러니까 김조순한테 정조는 순조를 도와서 이 세력들을 물리쳐주고 순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좀 도움을 주어라 라고 아예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후에 외척이라고 했었던 세도 가문, 정권을 차지해서 지네들끼리 이익을 독점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나쁜 놈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런 김조순, 안동 김씨에게 오히려 부탁을 했었던 사람이 정조였던 것이죠. 그럼 누구 책임인가? 안동 김문의 등장을 수월하게 해주었던 사람은 오히려 정조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비대해진 왕권을 순조가 온전하게 차지해서 정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고 정조가 판단했기 때문이죠. 즉 정조 스스로 자기가 너무 많은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땐 정조 아닌가요? 정조가 오히려 세도 정치의 원인 제공을 했었고 그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조순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보도를 한 것이죠. 보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볼 거냐면은 국민보도연맹이라고 6.25 한국전쟁 이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죠? 보도연맹 들어볼 텐데요. 보호할 포자에다가 안내할 도자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순조를 잘 보호하고 안내해달라고 정조가 김조순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국민보도연맹은 뭐죠? 그때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좌익들 중에 좌익들이 있으니까 이 좌익들이 그냥 내비두면은 빨치산 활동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니까 얘네들을 미리 잡아다가 잘 보호하고 옳은 길로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데 묶어놔야 되겠다.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어서 회원증을 발급하고 잘 대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아놓고 범죄 일으키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 얘네들을 모아다가 잘못하게 되면 아군을 죽일 수가 있잖아. 모아다가 먼저 감옥에 가두고 사살해버린 거죠. 그게
정조도 순조가 왕위에 오를 때 이미 어린 왕위에 어린 왕인 것도 뭐 약점이긴 합니다만 비대해진 왕권을 순조가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조순에게 정권을 잘 부탁한다. 순조를 잘 보도해달라고 아예 죽기 전에 이미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오히려 세도 정치를 가져오게 했었던 원흉은 바로 누군가요? 정조이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도 정치의 출발점을 어린 왕 11세네요. 14세가 아니라 11세의 왕이 올랐던 순조 때문이다 라고, 갑자기 돌아가셨던 정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조가 이 세도 정치를 가져오게 했었던 기반을 어떻게 보면 만들었던 것이죠. 외촉이 날뛰도록 되었던 환경은 순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미 정조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숙종은 14세의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숙종은 왜 외척들이 날뛰지 않았을까요? 정조같이 왕권을 강하게 비대하게 만들고 그 전형화를 실패하지 않았던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즉 제가 봤을 때는 세도 정치의 가장 큰 등장의 원인은 정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도 정치에 대한 이해 방식은 순조가 어렵기 때문에 정순왕후가 영조의 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권력의 틈을 안동김씨가 차지하게 되면서 혼란을 자초하게 되었다. 한번 정권에 오른 안동김씨가 이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리고 정권에 있는 동안 이득을 차지하려고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그것이 삼정의 문란으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진주밀란도 나타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인은 어린왕의 즉위 순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정조에게 오히려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이해구조 방식에서는 어린왕이 즉위했기 때문에 왕권이 약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과거제도 개판되었고, 정치구조도 그러니까 문란해졌고, 정치구조가 문란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관리들도 자기 출세에만 몰두해서 국가의 운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국가의 운영은 점차 문란해지게 되었다라고, 삼정의 문란을 이어졌다라고. 삼정은 뭐죠? 전정, 토지, 군정, 군대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환곡. 지난 학기에 환곡을 누가 발표를 했었더라? 환곡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환곡을 세 개를 합쳐서 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정의 문란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도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왕권의 약화입니다. 왕권이 제대로 정권을 잡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도 정치가 벌어졌었고, 세도 정치가 벌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 삼정의 문란이 이어졌었고, 문란이 되다 보니까 국가가 엉망이 됐었고, 식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조는 일제 식민지기를 가져오게 된 원흉이지 않았을까? 라고 범인 찾기 놀이를 할 때 가장 순조가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것이죠. 특히나 18세기 통평 정치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안정이 됐었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됐었기 때문에 세도 정치기는 이에 대비되면서 훨씬 더 그 아쉬움이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조순에게 정조가 세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에게 이미 부탁을 한 것이죠. 순조와 순원왕후, 그러니까 김조순의 딸입니다. 순원왕후가 결혼을 했는데, 이것도 정조가 계획한 것이라는 것이죠. 죽을 때가 되니까 자신의 정권의 비대함을 순조가 전부 커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당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김조순의 딸을 정해서 순조에게 순조의 비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김조순에게 세자를 부탁한다라고 장인에게 부탁을 한 셈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손자인 헌종을, 순조가 순조의 손자인 헌종을, 순헌철인데요. 헌종을 외조부 조만영 동생 조인영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효명세자, 아들인 효명세, 순조의 아들인 순조의 다음에 효명세자, 그 다음에 효명세자 급사하는 바람에 손자인 헌종에게 또 왕위가 돌아가는데요. 헌종도 되게 어린이 때에 왕이 오릅니다. 역시 순조도 그 외조부 조만영에게 안동김 씨 플러스 풍양조 씨를 외척으로 삼아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이 시기는 외척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끼어든 것은 맞지만 그 원인 제공은 처음부터 순조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정조 때부터 비대해진 왕권,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왕권 전형의 실패이기 때문에 강력한 외척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조가 강력한 왕권을 다 차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정조가 죽은 다음에 순조나 효명세자나 헌종이나 다 차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 차지해야 된다? 정조도 순조도 외척에게 부탁을 할 정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도 정치기는 외척과 왕권이 결합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왕이 있는데 왜 세도 가문이 들어서서 허수아비를 왕을 세워놓고 세도 가문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다 가져가고 이익을 독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지 그다음 삼정의 문란은 정조가 왕위를 계속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해결할 수 있었을까?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당시 세도 정치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린 왕이 올라섰기 때문에 순조도 그렇고 지금 헌종도 효명세자는 더구나 급사했기 때문에 왕이 올라서 3년 정도밖에도 하질 못했습니다. 왕권을 휘두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헌종도 마찬가지로 철정도 그렇고 전부 다 왕을 헛수아비처럼 생각을 하고 나머지 정권은 세도 가문들이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최근의 연구 성과의 결과물입니다. 왕권 약화의 시대적 추이, 이것은 맞습니다. 정조나 그 이전 왕이었던 영조가 특출나게, 특히 숙정까지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숙정부터 정조대에 이르는 시기까지 특출나게 왕권을 강화시켰던 것이지, 왕권은 점차 약화되고 있었던 것이 조선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현상이었던 것이죠. 조선 초기부터 신권과 왕권의 대립 속에서 왕권은 끊임없이 견제받았습니다. 따라서 숙정부터 정조대에 있었던 왕권 강화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순조, 효명세자, 헌종, 철종대로 이어지는 왕권의 약화는 어찌 보면 당연한 정치적 발전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약했기 때문에 결국 먹힌 것 아니냐. 순, 효명세자, 헌종, 철종 바보같이 앉아서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순조도 그렇고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도 그렇고
세력도 세력을 결집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헌정도 마찬가지로 전국 주도를 하려고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영정조의 왕권 강화책도 세도 정치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만히 앉아서 수렴청정하는 뒤에 있었던 외척들에 의해서 왕은 허수아비처럼 정권을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조선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효명세자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효명세자는 순조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왕권 강화냐 혹은 개혁 정치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효명세자가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왕권 강화를 하고 있었고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일단 각종 시험을 증강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치르고 있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당파를, 자기에게 유리한 당파를 뽑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서연을 회피합니다. 효명세자는 왕이 되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연을, 왕의 학습은 경연인데 서연은 왕세자일 때에 신하들과 같이 학습하는 것을 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을 회피합니다. 서연을 통해서, 경연을 통해서 신하들은 왕을 견제하려고 하거든요. 공부하는 때 이것도 몰라요? 한 대여섯 명이 달려드는데 어떻게 되나? 안 되지. 그죠? 서연과 경연의 차이는 왕이냐 아니면은 왕세자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방식은 똑같습니다. 신하와 왕이 동일하게 학습, 왕세자와 신하가 학습하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 서연을 회피함으로써 신하들이 견제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개혁 정치를 지속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만영을 안동종 씨가 아니라 여기는 무슨 조씨죠? 풍양조씨 조만영을 조만영을 훈련대장에 임명합니다. 훈련대장에 임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군대는 뭐다? 우리 숙종대의 환국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훈련대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군대를 장악하고 군대를 운영하는 자금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 당시에 군대에서는 화살, 총알 같은 것을 주조를 했기 때문에 주전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군대에 있는 병사들 훈련을 시켜서 기술자들을 만들어서 주전 사업, 상평통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 주전을 통해서 이득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걸 누가 했었다? 효명세자가 했다라는 것이지, 그냥 멍청한 왕세자, 효명세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효명세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효명세자가 무슨 독살됐느니 아니니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워낙 개혁정치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 독살을 시켰다. 반대파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급서로 세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왕 세력들이.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효명세자가 외척들에 휘둘리면서 미역처럼, 바닷속의 미역처럼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휘둘리는 그런 정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순헌철, 순서는 아시죠? 그렇죠? 순조, 헌종, 철종. 그 다음에 순조와 헌종 중간에는 왕이 되지 못한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면요. 효명세자가 있고, 효명세자, 헌종, 철종 이렇게 순서로 된다. 왕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순조의 부인이 순원왕후, 그 다음에 효명세자의 부인은 조대비, 신정왕후라고 하는데요. 조씨니까 뭐예요? 풍양조씨겠지. 그러니까 효명세자는 누가? 풍양조씨가. 그 다음에 순조 때는 누가? 안동김씨가, 김조순이 있으니까. 지금 빨간색, 파란색 돼 있죠. 오른편에 보시면 안동김은 김조순,
풍양조는 조만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외척으로 자리 잡은 사람은 안동 김씨 김조순이고 그 다음에 자리 잡은 사람은 풍양조씨 조만영이야. 근데 얘네들이 다툴까 안 다툴까? 얘네들이 또 협력을 해. 나름대로 협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외척들이 서로 싸우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려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질 않아. 얘네들은 뭘 했을까? 나름대로 나라를 잘 이끌려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면 자기네도 무너지는 거니까. 자기네도 근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양반들에 대해서, 물론 양반들에 대해서 저도 좋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속어 좀 씁시다. 비속어로. 해쳐먹더라도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지. 즉 자기가 물 위에 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백조로 치자면 밑에서 물저을, 노저을, 거위를 치자면 발질을 지속적으로 해줄 만한 하층민들이 존재를 해야 자기가 물 위에 떠 있을 거 아니야. 양반들이 그랬다니까. 얘네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은 있었어.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얘네들은 적극적이었어. 얘네가 아무 생각 없이 부패를 하고 삼정을 문란시켰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도정치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바라볼 때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조선시대의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시기로 봐야지, 순조가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외척이 들러붙어서 수렴청정을 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일단 왼편부터 볼까? 순조 즉위년부터 3년 사이에 정순왕후가 뒤에 발쳐놓고, 오른편에 보면 같이 색깔을 해놨잖아. 같은 색깔로 해놓은 거긴 한데 좀 색깔이 다르긴 하지. 그렇지. 순조 즉위년부터 3년 사이는 정순왕후, 영조의 영조 부인이 나이가 어리니까 오래 살았지. 영조 돌아가신 이후에도 영조 부인이 여태까지 살아 계세요? 하지만 나이가 어렸어요. 아무튼 순조 즉위년부터 3년 사이는 발을 치고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을 했어. 그 다음에 순조가 직접 정치에 나선 것이지. 그러니까 순조가 어리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라니까. 순조가 친정할 때에는 누가 같이 파트너로 붙었을까? 색깔은 좀 다르지만 같은 녹색 계열이야. 안동 김씨, 김조순. 유명한 사람이지. 그렇지. 그래서 초록색으로 같이 붙었어. 이 사람은 뭘 했을까? 부정부패만 저질렀을까? 아니야. 나름대로 이 당시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했어. 너무 세도정치기를 높이 평가하나? 아니야. 그렇진 않아. 너무 부정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인 거지. 자, 근데 이 순조가 좀 건강이 안 좋았어. 직접 정치를 하다가 아들에게 정치를 맡겨.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해. 순조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조 27년에서 30년 사이 3년간밖에, 3년인가 4년인가 왕위를 이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이어가지.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해놨는데 색깔은 좀 다르지만 효명세자 때에는 누가 파트너로 등장하냐면, 들러붙었다라고 하면 좀 나쁜 뜻 같고, 파트너로 누가? 풍양조씨 조만영이 붙었던 거야. 밑에 보면 효명세자 조대비, 조씨야. 그지? 조씨, 풍양조씨, 조씨가 파트너로 붙었던 것이지. 근데 효명세자가 안타깝게도 급서를 하셔. 그럼 건강이 안 좋은 누가? 순조가 다시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겠지. 친정 말기. 다시 순조가 되살아나. 왕으로. 그리고 순조가 돌아가시면서 헌종이 즉위하게 되지. 헌종은 더 어린 때에 왕위에 올랐네. 8살 때. 그러니까 누가? 순조의 부인이었던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지. 수렴청정을 해서 또 나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죠.
자, 순저의 수렴청정이 끝나면서 누가? 순저가 여기 나오네. 보도입니다. 보도. 보호할 보자에다가 인도할 도자. 보도를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조만영에게. 본 게 있었나 보지. 순저는 누가? 김조순이 자기를 도와줬던 것처럼 헌종이 즉위 8살에 즉위를 하니까 조만영에게 보도를 부탁해서 헌종의 파트너로서 조만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세도 정치가 되는 것이야. 정치적인 흐름이야. 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었지만 한 번 더 볼까? 뒤에도 나올 것 같은데, 그치? 외척이 등장해. 일단 외척이 등장한 건 맞아. 김조순, 조만영, 이 사람들은 뭐야? 왕의 부인의 외척들이란 말이야. 국왕의 권위에 기반을 하고 있어, 이 외척들은. 그렇지. 하지만 국왕의 권위에만 선 것은 아니야. 가문의 명망도 큰 역할을 했어. 그 당시의 명문가로서, 그리고 정치가로서의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정조도 김조순을 택했던 거고, 순조는 누구를 택했더라? 조만영을 택했던 것이야.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선경제문감에서 개화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황현의 매천야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일제가 재생산에서 세도정치기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과 같이 부정부패만 일삼고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뒤에서 정권을 좌지우지했던 것만은 아니라 나름 협력을 했어.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 사이의 협력. 왜? 무너지면 자기도 죽으니까. 하지만 이들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었었지. 그리고 싸움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싸움이 있다라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 대립이 격화되면서 결국 분열이 되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기를 온전히 분열됐다라고 해서 부정부패의 온상 왕을 대신해서 정권을 잡았던 외척 세력들의 자의적인 정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세도정치기의 특징을 가지고 세도정치기를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세도정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홍경래의 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홍경래의 난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1811년인가요? 발생을 했는데 평안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순조, 소위 말하는 세도정치기였었죠. 순조대에 일어난 사건이면서 당시에 순조 3년 이후에 순조 친정기에 접어들면서 누구랑 정치적 파트너가 됐다 그랬었죠. 김조순, 안동 김씨가 정치적 파트너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어제 녹화했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세도정치에 대해서 이거는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다, 역사적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죠. 안동김문 정치적 파트너로서 등장한 안동김문이 자신들의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독점한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평안도 지역은 그 이전부터 쭉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과거에 합격하는 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요즘으로 치자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맨날 9급에 머문단 말이죠. 혹은 9급에 임용도 되질 않고, 임용고시를 치자면 임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지역차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니까 홍경래를 비롯한 평안도에 있었던 그냥 먹고 살기 바빴으면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불평등을 느끼게 되면 가만히 있질 않겠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불평등의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홍경래의 난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홍경래난의 성격과 전개과정 그리고 홍경래가 누구인지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경래난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평안도에 대한 차별입니다. 조선 후기 평안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길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었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대부가 없다고 양반이 없다라는 거야. 양반이 없다라는 건 지도층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쪽 사람들은 양반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람들이 동일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래 사족이 없다. 원래 그쪽은 사족이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오랑캐와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오랑캐와 피가 섞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언제 침략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을 치자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살려고 할까요? 지체 높으신 양반님들이 혹은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려고 할까요? 안 가겠죠. 땅으로 치자면은 값이 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성품도 거칠고 전쟁에 대비해야 되니까 무인들이 많고, 그리고 오랑캐와 피가 섞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족이 없다라고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군포를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있을 뿐이지, 군포라는 건 뭐죠?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방군수포, 포를 받고 군대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군포를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양반은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김조순이 이야기했었죠. 김조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설명을 했다시피 순조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등장한 세도 가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향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는요. 향전은 뭐라 그랬죠? 향권을 가지고, 향권이란 건 뭐라 그랬더라? 향촌 사회에서 권리, 어떤 권위, 이런 것이죠. 이 권위는 뭘로 갖춰질 수 있을까? 수령이 갖고 있는 것이지. 이 수령에 빌붙어서 수령과 함께 부세를, 세금을 결정하기도 하고, 수령과 함께 모여서 각종 행정을 도모하는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바로 이 향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갖는 권리가 향권이야. 근데 이 향권을 왜 너네만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향권을 가지면 뭐가 된다 그랬지? 군대에서 면제되거나 세금에서 특권을 많이 가져가게 돼 있어. 총액제적인 원리에서 고을 전체 세금을 매기는데 얘네들은 빠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후에 성장한 사람들이 왜 나는 자격을 갖췄는데 왜 난 세금을 안 빼죠? 그럼 기존의 세금에서 빠지던 사람들이 그래 너도 자격 갖췄으니까 들어와 할까요? 얘가 들어오면 자기의 권한이, 특권이 사라지게 되지, 희석이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안 들여보내주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구향,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향이라는 것이지. 근데 향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전 새로 올라오는 사람이 없던지 옛날 사람이 없던지, 평양의 경우에는 옛날 구향 양반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활발한 매향, 구향들이 없다 보니까 새로 나타난 향임층들, 그리고 향권을 가진 사람들은 돈 주고 파는 사람들 많아. 권위가 없으니까. 옛날부터 짱박해 있던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그러니까 평안도에 대한 인식은, 조선 후기의 인식은 뭐였냐면, 여기는 양반이 없는 지역, 향전도 없고 활발하게 매향이 벌어질 정도로 특권이라는 게 별로 고착화되지 않았던 사회, 지역, 이런 인식이 있었지. 그러니까 벼슬에 있어서도, 관직에 있어서도 차별을 할까 안 할까? 양반이 아닌데, 별로 성품이 좋지 않은데 얘네들을 관직으로, 높은 관직으로 올려줄까? 안 올려주려고 하겠지. 이런 인식의 고착은 언제부터 됐느냐? 병자호란 이후에 가속화되었어. 왜?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랑 한판 붙은 다음에 청나라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아졌지. 오랑캐한테 우리가 당했다. 오랑캐 꺼져. 오랑캐 별로 좋지 않아. 오랑캐랑 화합할 수 없어. 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오랑캐들과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 평안도 지역 사람들 별로 좋게 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병자호란 이후에 가속화되었죠. 가까운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서
암행어사, 이 지역에 파견되었던 암행어사도 풍속에 눈이 어둡고 무지한 상태, 되게 이 지역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많어, 이런 뜻이었겠죠. 그렇죠. 관서지방 관리들도 고충이 심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법한 지역이니까, 요즘도 강원도 철원이나 뭐 화천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접경 지역이라고 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 발달도 잘 안 되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인 지역도 많고요. 그렇죠. 정치적 부담, 경제적 부담이 많았죠. 사신 접대. 왜냐면 청사신들이 들어오면 사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내시들이 같이 들어와. 그럼 얘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무시하게, 그리고 얘네들이 꼬투리를 잡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평안감사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신 이 지역은 경제적인 이점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지역이었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사신 접대 비용을 이 지역에서 쓰도록, 세금을 걷어서 쓰도록, 자체적으로 쓰도록 했어. 그러니까 전쟁 대비 비용을 이 지역에 축적해 놓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서울로 세금을 걷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쓰도록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이 지역에 전쟁이 안 일어나거나 혹은 사신이 방문을 줄이거나 하게 되면은 이 지역에 물자가 풍부해지겠지. 그리고 여기는 책문이 있었고 중과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무역, 후시무역, 정시무역이 아니라, 정식무역이 아니라 뒤에서 벌어지는 무역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지역이야. 경제 발전이 뛰어났던,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지역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평안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경우도 있었지. 왜?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청나라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별로 좋은 지역은 아니었어. 양반의 시점으로 봤을 때. 어찌됐던 것 간에 이 지역이 돈이 많았지만 양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지역, 별로 인지역, 이런 식의 인식이 고착화되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지역, 그쪽 지역에는 애들이 성질도 사납고 좋지 않아라고 한다면 차별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 지역 사람들, 얼마 전이지,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외고 입시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외고생들을 무조건적으로, 내신이 좀 딸리더라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서 입시에 반영한 적이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내신이 높더라도 차별을 한다라는 거야. 왜? 외고가 훨씬 더 애들이 좋은 애들이 갈 거라는 선입견 때문에. 평안도도 마찬가지야. 조선시대 관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은 접경 지역이고 양반이 없기 때문에 별로 높은 관직에 쓸만한 인재가 없다라고 아예 대놓고 차별을 했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문과급제자가 되게 많았대. 18, 19세기에 평안도 출신들이. 근데 뽑아주질 않는 것이지. 특히나 문과에 합격을 할 경우에는 요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합격했을 경우에 관직으로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임시직으로 15라고 하지. 15 공무원 같은 경우엔 15직을 달고 한 달이나 몇 달 정도 근무를 해. 마찬가지로 그 당시 문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분관이라고 해서 관서에 나눠서 보내는데 거기에서 임시직책을 맡아가지고 그걸 권지라고 하는데, 권지, 임시직책을 맡아서 거기서 일을 배우게 하고 얘가 어느 정도 똑똑하다 싶으면 다른 관서로 옮기게 해줘. 그래서 처음에 문과 급제를 해서 상위 등수에 오른 시험 잘 본 사람들은 청여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3사라든지 승문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기관이었다. 승문원에 분관대원을 여기에다가 배정을 시켜줘서 근데 평안도 출신자는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사나 승문원, 글 가지고 먹고 사는 관서, 홍문관, 사관원, 거기는 이제 감찰기관이긴 합니다만 얘네들을 이쪽에다가 되게 잘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통로였었던 관직에 평안도 출신들은 뭐라 그러지? 배정을 안 시켜줬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어떻게 될까? 통청이 되질 않았어. 통청이란 건 뭐라 그랬더라? 청료직으로 통하지를 못했어. 청료직은 뭐야?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여기를 가야 문과급제자로서 출세가 보장되는 것이었거든. 그러니까 얘네는 시험 성적이 좋더라도, 평안도 출신들은 시험 성적이 좋더라도 어떻게 될까? 이상한 관서에 간다라는 거지. 예. 무과 같은 경우에 무과의 합격자 중에서도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선전관 천이 돼. 선정관의 천거가 돼.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놨지. 선전관이라는 것은 왕 옆에서 시위하는 무관들이야. 시위가 뭐 데모하는 시위가 아니라 왕 옆에서 왕을 호위하고 왕을 보좌하는데 무관 출신인들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글도 잘할 뿐만이 아니라 무예도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무관들 중에서 출세하려면 무과에 합격하고 선전 관천에 분관되어야만 되는데 여기에 평안도 출신들은 배제가 되었던 거야. 수문장천에 수문장은 뭐 문직이지. 네, 문지기에 천거되는 것에 만족해야 됐다는 거야. 여기 이 PPT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안도 출신들은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문묵과 공통적으로 좋은 벼슬을 못 받았어. 처음에. 용어들은 권지, 통청, 그 다음에 청여직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지난 학기에 배운 거니까 2학년인 회원이만 잘 모를 테고 선배님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대부분 다 알 테니까 한 번쯤 모르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 관직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겠지. 평안도 출신들이. 그래서 홍역내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이. 근데 영종조 대에는 요거를 타파하려고 했었어. 영종조는 뛰어난 임금이니까, 르네상스를 일으킨 왕들이니까. 그렇지. 인조대부터 언급이 시작되긴 했어. 야, 이건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좀 얘는 어떻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겠지. 통청이 시작됐어. 언제부터? 영정조 때부터. 탕평정치라는 건 뭐야?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라는 것이지 이러한으로 일부가 해결이 됐어. 높이 평가를 해준 거지. 서북지방은 무예고장이야. 내가 11,000명을 주인옹이니까 즉 세상을 두루 비추는 보름달과 같은 존재니까 어두운 곳이 없도록 두루두루 밝게 비춰줘야 되니까 어두운 평안도 지역의 불평등을 해결해 주려고 했겠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라는 지역차별을 해소하는데 나름 역할을 했지. 구체적인 배경이 뭐가 있을까? 지리지를 개발을 서술하고 여지도서, 도로고, 그 다음에 정리고 같은 지리지를 펴내면서 평안도 지역이 그렇게 낙후된 지역은 아니다. 이 평안도 황해도 지역을 멀하자 써가지고 하토라고 했어. 하토. 여기다 적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리적으로는 서울하고 되게 가깝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멀고 먼 지역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야. 근데 누가 인조대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영종조대에 특히나 이걸 타파하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잘 될까? 안 됐겠지. 그러니까 난리를 일으켰겠지. 근데 문제는 여기가 차별받고 인재도 없고 못 살면 먹고 살기 바빠서 별로 반항심을 못 느꼈을 텐데 경제적으로 발달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에 찾는 건 뭘까? 야 내가 돈도 이렇게 많은데 쟤한테 무시당해서 쓰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 그지? 토지가 척박하여 상업이 발달. 토지가 척박한데 어떻게 잘 살게 되었을까?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사 지어봐야 결국 힘만 뼈 빠지게 들고 부자 되지는 않았나 봐. 상업이 발달했어. 상업이 발달하면 일확천금이 가능했던 것이지. 농사 져서 일확천금은 불가능합니다. 책문무역으로 무역량이 증가했습니다.
구련성 어디 근처에 책문이 있었다며. 중국으로 통하는 정식 문이야. 근데 이 책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대. 어쨌든 책문 무역으로 무역량이 증가해서 정식 무역량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배웠잖아. 연복 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마 무역이라든지 그지 또 뭐 있었더라? 단련사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공식적 무역이 많았어. 비공식 무역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거 가지고 사고 파는 장이 어디에서 벌어질까? 평안도 지역에서 벌어지니까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지. 후시무역을 통한 상인의 역량이 축적되었어. 국가 행사를 할 때 야 비단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야 평양 가보면 있어. 평양 상인한테 사자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 물자가 넘쳐나왔더라는 것이지. 재정의 독자성이 강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안도 지역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 서울로 올려보내질 않아. 왜? 너넨 그냥 국방에 써버려. 그냥 너네 거는 옮기고 필요한 때 우리가 다시 보내주면 굉장히 운송료가 많이 드니까 그냥 너넨 걷어서 그냥 써버려. 사신 들어오니까 사신 접대 비용으로 써. 라는 것이지. 그걸 뭐라고 했냐면 칙수라고 해. 칙수. 요거는 뭐 요 정도 용어는 알아두고 한자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쓸 줄은 모르더라도 칙수. 칙수. 이 재정의 독자성이 강한 용어가 뭐냐면 칙수야. 군사비용, 사신접대 비용, 평안감사가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 것이지. 칙수라고 합니다. 청사신이 줄어들면 이 양이 더 늘어나겠지. 전쟁 위험이 줄어들면 군사 좀 훈련시키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군사들이 먹을 쌀들을 이식 사업을 통해서 증가를 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평안도는 물자가 넘쳐나는 지역이라서 평안도 가게 되면은 감사로 가게 되면은 한몫 챙기는 지역으로. 야 근데 평안감사 너 가라 그랬는데 네가 싫어? 야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지. 거기 가면 돈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뉘앙스로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평안도에 물자가 넘쳐나니까 야 그럼 너 거기 돈이 넘쳐나고 있는데 평안도 재정을 활용합시다. 인간적으로 우리 국가 재정도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데 더군다나 옛날에는 이게 안 됐어. 장산고시라고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 호랑이 모양이라고 한반도가 치면은 호랑이의 팔꿈치 부분, 그 부분이 물살이 세가지고 배가 통행을 못했어. 자주 깔아앉고 그 배 깔아앉는 것을 폐선이라고 해요. 한자 적어놨지. 폐선이라고 하는데 이 폐선을 항해술로 극복을 했어. 배 크기도 좀 더 커지고. 아무튼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지역이 발달했다라는 것이지. 평안도 지역이 차별받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돈은 많은데 역량은 있는데 국가에서 차별하니까 어떻게 될까?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겠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홍경래라는 거야. 근데 홍경래에 나는 누가 일으켰나? 홍경래가 일으켰지. 근데 홍경래 혼자 일으켰나? 그건 아니야. 뒤에 얘기하겠지만 무언가 불만을 다 일으킨 건 아니야. 평안도 사람들이 홀라당 다 일어나가지고 야, 니 왜 이렇게 우리를 차별해? 라고 일어난 건 아니고 국가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느낄 만한 무인층들, 그 다음에 지식인층들이 결집해가지고 난리를 일으켰는데 성공하지 못했지. 그래서 평안도에 있었던 1811년인가? 연도는 내가 항상 헷갈리네. 홍경래난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홍경래난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로 저항지식인과 장사층, 힘 좀 쓰는 사람들, 파이터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묵과에 합격한 무인들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 넌 공부냐 싸움이냐 했을 때 싸움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장사층이라고 이야기를 해. 홍경래는 최고 지도부 난 때의 최고 지도부였어. 평서대원수 원수였지, 그지?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분이 뭘까? 교과서에서는 이전에는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겠네. 근데 제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몰락양반이라고 했었는데 몰락양반이 아니라 평민이라고 여러 신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평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일단
사마시에 응시를 해서 사마시 뭐지? 생원진사시 문과 대과에 응시하기 이전에 자격을 받는 시험이고요. 19세 때 되게 똑똑했어. 19세 때 시험 합격했는지 모르지만 합격은 안 했네. 그러니까 응시했을 정도면 나름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신문 기록에 미천한 필부 그냥 평민이야 자기. 자기를 양반이 아닌 평민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스스로도. 직업이 뭘까? 직업이 시험 한번 친 거밖에 공무원 시험 친 거밖에 없는데 뭐 직업이 만만했겠어? 점이나 직관 몇 자리 잡아주는 사람 등으로 벌이를 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어. 홍경래 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지식인과 장사층들이 있는데 홍총각 이름이 총각이야. 이름 자체가 귀한 집안은 아니겠지, 그렇지. 남진군 남쪽에서 진군한 남진군의 선봉장이었었고 평민이었는데 상업에 종사했었어. 봐봐 평안도는 기본적으로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었고 여기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불만을 느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야. 김창시라는 사람 유학을 자처했어. 유학이라는 것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학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양반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연구사적으로 아직 고민이 있는데 조선 후기에 평안도에서 유학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쌍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사마시 합격을 했어. 생원진사시. 생원진사시에 합격을 하면 기본적으로 양반이라고 봐줘야 돼. 가장 높은 신분이었지. 이 김창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경문 등을 작성을 해. 주로 브레인이었어. 브레인. 홍경래 라인에서 브레인. 이죠. 얘는 영로 출신. 재산을 모아 대상인이 되었어. 역의 노비 출신이었어.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노비부터 유학,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무인까지 되게 다양해.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다? 시대적인 불만, 시대적인 평안도 차별에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아주아 측민은 아니라는 것이지. 왜 평민 홍경래가 최고 지휘부로 갔을까? 김창시가 더 신분이 높았는데 평안도 풍토와 관련성이 있어. 여기는 양반에 대해서 별로 높이 평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 추측이지 뭐. 홍경래 난의 경과 1811년 맞네 12월 이게 음력이지. 그러니까 음력이다 보니까 양력으로 치면 12년이야.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해. 1811년 12월 청천각 이북 평안북도에서 발생을 했어. 7개 9년을 휩쓸면서 서력을 점차 떨쳤지. 정주성에 들어가서 100일간 지속이 됐어. 100일간이면 거의 석 달 넘는 기간인데 그렇지. 어마어마한 거지. 1917명이 최후 항전을 했어. 사흘 만에 모두 처형이 되었는데 호적상 3분의 1의 평안도민이 피해를 봤다라고 해. 그러니까 평안도를 휩쓸었었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였겠지. 이상하다. 아까는 뭐 일부만 참여했었다며. 근데 이 사람들이 지휘부를 이루었지만 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평민들이 대다수였어. 어떻게 꼬셨을까? 광산을 연다라고 하고 미리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을 했어. 일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야 거기 일당을 바로바로 지급해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대거 평안도로 몰려들어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무력으로 삼아서 동력으로 삼아서 홍경래 난이 성공 나름 그 당시에 100일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지.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해. 10년간 그냥 어느 순간 욱 해가지고 그냥 발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을 난을 일으키도록 추동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홍경래의 준비 전국을 유랑하면서 사람들도 모으고 광산 노동자 모을 때 홍경래가 전국을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정진인설 기층민에게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난리를 일으켰어. 백성들은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살기만 하면 되잖아. 밥만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안에 들어갔을 때 정주성 안에 들어갔을 때 관군이 쳐들어오고 이길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 홍경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을 잘 유도를 해야 되겠지. 잘 꼬여야 되겠지. 전국적인 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러 성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올 것입니다. 남외가 일어날 것입니다.
남쪽에서 왜구가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광군은 그쪽을 치러 가다 보면 우리한테 신경을 못 쓸 것이고 그 세를 틈타서 우린 다시 서울로 진격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시 서울을 점령을 해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정감록이라고 하는 비밀 예언서 정도가 되겠지. 반왕조적 현실 부정적 내용으로 금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을 홍경래 난의 지휘부들이 기층민들에게 설파하면서 이탈하지 맙시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난리가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셨던 거지. 즉 기층민 참여층과 이 상단부 간의 괴리가 난리를 일으켰었던 봉기했었던 이유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홍경래의 난이야. 자, 경문을 통해 본 원인 뭐가 있을까? 김창씨가 작성해서 기자와 단군의 예터이며 정묘한 때 의병 활동이 일어났던 곳이며 뭔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대로 못 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 야, 기자 예의를 좀 갖춥시다. 우리 평안도가 옛날부터 좀 유서 깊은 곳입니다. 차별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 좀 점잖게 시작을 하고 있어. 차별하지 마라. 우리. 이런 것들이 경문을 통해서 확인된다라는 것이지. 경문에서도 진인이라는 사람. 야, 우리가 난리를 일으켜서 성공했을 때 진인이 와서 우리를 다시 보살펴 줄 것이고 그 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믿었던 것 같아. 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이거 뭐 동영상도 이렇게 오래 가면 지겹잖아, 그지?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 예. 외울 것만 좀 빨리 봅시다. 홍경래는 성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비폭력성. 폭력 아니야? 폭력이긴 한데 웬만하면 안 죽였어. 다 죽인 건 아니야. 지금 빨간색 초록색도 보면 아시겠지만 민간의 물건은 취하지 않는다. 야, 뺏지마. 백성들 괴롭히지마. 중국의 사례는 그렇지 않거든. 중국에서 밀란, 요 당시에 일어났었던 밀란의 단계에서는 중국은 그냥 약탈, 먹고 살기 바쁜데 자기네들 군량비도 없는데 어떻게 돼? 뺏어야지 뭐. 근데 여기서는 야, 민간 물건 건드리지 마. 그리고 지방관 사례, 자신들을 압제 누르고 있었던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을 말 안 듣는 애 한 명만 빼놓고는 다 회유하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죽였을 때에도 관군과 내통할 가능성이 있는 정주군수를 회유했는데 듣질 않으니까 결국 죽였지만 야, 그래도 이 사람은 되게 의로운 사람이네 라고 해서 후하게 장사까지 지내줬다라고 해. 비폭력성이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 자, 그러면 홍경래의 난은 이거 마지막인 것 같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예. 홍경래의 난은 근본적으로 사회개혁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었지. 상층부와 하층부의 그게 너무나 달랐어. 그리고 하층부들은 사회를 이 난을 일으켜서 성공해서 그래 너네 뭐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우리 잘 먹고 잘 살 거야. 진인이 와서 우리를 되게 잘 보살펴 줄 거야. 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되게 몽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이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추동력이 좀 약했던 것 같아.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진인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니까. 그렇지. 낮은 폭력 수준과 다양한 반란 참여자가 특징이지. 그지? 폭력 수준이 되게 낮아. 보통의 경우에 이 시기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폭동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싸그리 죽여버리거든. 예. 그리고 반란 참여자들이 굉장히 다양해. 그것 때문에 동력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지. 대신 자발적 봉기 참여는 상층부를 빼놓고는 별로 없어. 상인의 자본력 플러스 광산 노동자를 모집하면서 돈을 나눠주면서 꼬드겼던 것이지. 야, 우리 이렇게 참여받아가지고 살 수 있겠니? 우리 난리에 같이 참여할래? 라고 했던, 그렇게 해서 참여했던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농민이 주체가 되었나? 아니야. 농민이 주체가 되지 못했지. 당신의 무슨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지역차별과 연결은 되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명, 사회 운동 아니었다. 약간의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지. 자, 세도 정치기, 불만을 느낀 고리 7개를 차지해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이 3개월 동안 일어났단 말이야.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야. 세도 정책이 막 흔들리고 있던 시기에 이걸 어떻게 대처했을까? 별난 수습 과정을 보면 정부의 계획적인 진압이 보여. 수많은 자료, 관서 평란록, 신문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남겨. 와, 세도 정책이 일어났는데 기라고 해서 나라가 우수수수 무너지고 순조가 왕에 올라서 이런 반란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세도 정책이 은근 잘하네. 잘하는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다만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네. 난리를 진압한 다음에도 꽤 효과적으로 다시 탄력적으로 조선 사회를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었네. 즉 세도 정치기가 그렇게 막가파식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지. 아직 조선 왕조는 건재해 홍경래난의 수습 과정을 통해서 보더라도 세도 정치 우리나라의 망국의 근본 시작점 스타트?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홍경래난은 그런 것을 증명해 주기도 할 뿐더러 다시 한번 성격을 살펴보면 지역차별과 성장하는 조선 후기의 상인 자본이 결합돼서 나타난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성숙한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지배층과 그 다음에 그 아래층의 기층부의 봉기 목적이 서로 부합하지 않았고 합치되지 않았고 동력을 금방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 하지만 당시 사회적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면 분명한 것 같아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태풍이 아마 몸소 겪고 있을 텐데요. 금요일날,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직접 다시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